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현병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현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우울증인지 불안장애인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연구실 졸업한 학생과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 친구가 있다고 제 수업에 들은 이야기가 비슷하다면서 친구를 제 진료를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 이상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용량의 약물에도 소리는 금방 사라졌고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수업도 잘 다녔고요. 만약 이 친구가 치료 없이 계속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대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심해진 상태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돼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청년층의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대상을 더 넓혀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 모두의 마음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의 9가지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울, 흥미 감소, 불면, 피로, 입맛의 변화, 부정적인 생각, 집중력 장애, 정신운동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몇 개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자살 생각이 초기부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은 중증인데 자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초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해봤다면 이것은 자살이라는 결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을 떠올린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힘든 지옥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생기기도 할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약을 과량으로 먹거나 밧줄을 목에 걸어보는 등의 유사한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을 점점 더 떨쳐버리기 힘들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이러면 입원을 고려해야 될 상황에 다가간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뇌는 그 상황에서는 자살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뇌는 이미 합리적 판단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고 의식도 흐려져서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다른 의학적 방도도 없다면 의사도 보호자도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함께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극단적 선택이 같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방과 치료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은 대부분의 건강한 활동이 모두 해당됩니다.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갖는 것들 말이죠. 종교 활동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매우 초기에는 자신의 증상이 우울증에 해당하며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앞에서 얘기한 예방 단계 활동들을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듣고도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치료로 호전되는 속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약물 치료도 상담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을 먹으며 외래에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죠. 스스로 약을 먹고 일상을 챙길 수 있는 단계니까요. 혼자 어렵다면 보호자가 약을 챙겨주고 병원을 오가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더라도 자살 사고가 심한 경우에는 외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니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살 생각으로 가득 찬 환자는 1m 허리 높이의 수도꼭지에도 목을 메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환경을 만들거나 간호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붙어서 관찰하는 것이 힘드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보호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면, 음식을 못 차려도 누가 챙겨주면 먹을 수 있다면, 운동이나 대화가 어려워도 약만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면 이러면 입원하지 않고도 약의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외래 방문과 입원에서 감염이 될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약자가 많은 일반 병원 외래보다도 감염의 위험은 더 낮을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을 챙길 수 있다면 외래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입원을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한 공간에 있다 보니 마트나 우체국에 가는 것보다는 감염의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래 치료가 불가능해서 입원을 권유받는다면 그만큼 현재 상태로 인한 위험이 너무 커서 감염보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와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입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감염 확률을 피하려다가 막지 못한다거나 혹은 반복된 자살 시도로 목숨은 건졌는데 신체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가 남는다면 이것 또한 속상한 일이 됩니다. 감염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양쪽을 모두 고려하면서 환자에게 이로한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문제와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에도 혹시나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 등으로 꼭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